신당역 화장실에서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이전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서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을 하고 또 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난해에는 구속영장이 한 번 기각된 적도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오늘 영장 심사가 몇 시입니까? 네, 경찰이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오늘 오후 3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쯤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A씨는 지난 14일 밤 9시쯤 신당역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씨는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던 상황인데요. 피해자를 불법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와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당시 경찰은 촬영물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수백 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선 별도의 구속영장 신청은 없었습니다. 결국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원한을 품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끔찍한 범행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일회용 위생모를 쓰기도 하고요.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 밝혀졌죠. 네, A씨는 지난해 10월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였는데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와 근무 일자 등을 알아냈습니다. 그런 뒤 신당역으로 찾아가 1시간 10분가량을 머무르며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 뒤따라가 미리 준비해온 흉기를 휘둘렀는데 당시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이동 과정에서도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혹여나 이동 기록이나 머리카락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사전에 계획한 거로 보입니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오랜 기간 범행을 준비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이미 피해자의 신변 보호 조치 기간은 끝난 상태였습니다. 또 스마트워치 등도 차고 있지 않아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복성 여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보복 혐의가 확인되면 특가법상 보복 범죄로 혐의가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신변보호 대상인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 여자친구는 집에 없어서 화를 면했지만 가족은 보호받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어머니는 숨지고 동생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박기광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동 주택가, 골목 사이로 구급차가 잇따라 들어옵니다. 곧 흰천막에 덮인 피해자가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오후 2시 반쯤. 피를 많이 흘리신 것 같습니다. 거즈 같은 게 이렇게 젖어 있을 상태였으니까 과다출혈로 보였습니다. 남자분이 좀 퉁퉁하고요. 퉁퉁하고 반팔에 여기 양쪽에 문신으로. 두 사람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1시간여 만에 숨졌고 아들은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몸 쪽을 다쳤나 봐요. 감싸 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엄마 한 40대, 아이는 한 13, 14세. 두 사람을 흉기로 찌른 피의자는 20대 남성 A씨로 숨진 어머니의 딸 B씨와 헤어진 연인 사이였습니다. 범행 당시 B씨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벌인 뒤 뒷집으로 뛰어내려 숨어있던 피의자는 이곳 빈집에 숨어있다가 그대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최근 A씨를 성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신변보호 대상자로도 등록돼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신변보호 당사자가 아닌 가족을 겨냥한 범죄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보니 어머니와 동생이 변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스토킹 살인 피의자 김병찬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신상이 공개됐지만 마스크 벗기를 거부했고 살해 동기가 무엇인지 등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혹시 피해자는 유족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장기간 피해자 스토킹한 이유가 뭔가요? 죄송합니다. 경찰은 김병찬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 협박 등 모두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특히 피해 여성 A씨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7일 김병찬과 함께 있던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범행 도구나 방법을 검색한 흔적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밖에도 김병찬은 5달 동안 A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번 가까이 A씨 집을 멋대로 드나들었고 지난 7일에는 자동차 열쇠를 훔쳐 차 안에 타고 있다가 들키기도 했습니다. 흉기로 A씨를 위협해 집에 감금했을 뿐 아니라 통신 연락을 금지한 법원의 잠정 조치를 어기고 전화를 걸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극심한 공포에 시달린 A씨는 5번이나 스토킹 피해를 신고했지만 경찰은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 신고가 오히려 보복범죄로 이어질 때까지 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 또다시 나오면서 경찰은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실질적 분리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실책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조사 전이라도 신고 내용이나 범죄 경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발 우려가 크면 우선 유치장에 가둘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마트워치의 기술적 한계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던 실수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치값 범위 안에 있는 신변 보호 대상자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동시에 출동하도록 지침을 바꿨습니다. YTN 홍익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게 됐을까요?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피해 여성과 몇 차례 만나다가 연락이 차단되자 스토킹을 시작했는데요. 2달 동안 회사 근무 시간까지 몰래 찾아내면서 피해 여성을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스토킹 기간은 지난 1월 24일부터 2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이유는 연락을 차단당했다는 겁니다. 김태현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이 연락을 끊기 전날 말다툼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였는데 실제로 3차례 만나 연인 관계까지 기대했지만 차단당하자 배신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기 시작한 시점. 오프라인으로는 이제 1월 달 그때가 첫 만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초, 중순, 하순 이렇게 각각 한 번씩 다 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연락을 받지 않자 공중전화를 사용해 전화를 걸거나 지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집요함을 보였습니다. 아파트 주변까지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통화는 사실상 길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받고 전화를 바로 끊었기 때문에 전화가 걸려오면 안 받고.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준비한 기간은 일주일 남짓. 피해 여성의 근무 일정을 알아내기 위해 온라인 게임에서 다른 사람인 척 속여서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범행을 저지르려고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살해 방법을 인터넷으로 검색해 준비하고 마트에서 흉기를 훔친 뒤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해 여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일단 본인은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검색을 한다든지 피해자 근무 일정을 확인한다든지. 필요하면 큰딸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해칠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김태현. 결국 문을 열고 나온 작은 딸을 비롯해 세 모녀를 모두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상식으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김태현의 범죄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 프로파일러 면담을 2차례 진행한 경찰은 사이코패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얼마 전 서울 구로구에서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경찰은 사건 발생 전에 스토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스토킹 범죄처럼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영장 발부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호프집 밖으로 검은 옷 차림의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습니다. 가게 앞에서 잠시 두리번거리던 남성은 흉기를 주머니에 숨기고는 골목길로 도망갑니다. 지난 14일 밤 서울 구로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조모 씨에게 살해당한 직후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사흘 전 피해자는 이미 가해자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경찰도 조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스토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청해 풀려났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를 강제로 분리하지 못한 게 결국 살인 사건으로 이어진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한 남성이 교제하던 여성을 협박하고 거주지에 무단 침입했지만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성은 추가로 성폭력 피해를 겪는 등 보복에 노출돼야 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스토킹과 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가운데 13%만 발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일선 경찰서 간부는 YTN과의 통화에서 스토킹 범죄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 더 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이 영장 청구와 발부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협도 주요 영장 청구 사유로 명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피해자 및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의 우려가 있으면 독자적인 영장 청구 사유로 명시적으로 확정함으로써 피해자 중심적 영장 청구 요건을 적시함으로써 다만 무분별한 구속영장 발부가 방어권 차단 등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법률이나 우리 형사사법 제도가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구속을 극히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확인 한 번만 더 하는 절차만 있어도 남발을 막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근접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그동안 경범죄로 처벌을 받던 스토킹 행위를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시행 첫날 이 법으로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21일 새벽 1시 전주시 한 주택가.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됐다고 경고해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1시간 뒤 다시 돌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초동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남성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전에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됐었는데 10월 21일부터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스토킹이란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집 근처 등에서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 등을 뜻합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을 시켜 물건을 보내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그동안은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스토킹할 경우 처벌 강도는 더 커집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잘못된 집착에서 시작된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20년 만에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이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안심을 품고 찾아가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김태현. 주변인들은 범행 수개월 전부터 스토킹이라는 신호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끔찍하죠 뭐. 그 사람이 매일 와서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집으로 올라가는지. 집요한 스토킹이 심각한 수준의 위협과 폭력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60대 남성이 10년 동안 스토킹한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고 계속 여기서 주위를 맴돌았어. 계속 내가 더 받고.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의 공범 강모 씨 또한 8년 동안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을 스토킹하며 조주빈에게 그 자녀를 살해해달라는 청탁까지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졌고 처음 발의된 지 22년 만인 지난달 24일에야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벌금 10만 원에 그쳤던 처벌을 오는 9월부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새로 생긴 법이 스토킹 범죄의 특이성을 모두 담지 못해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고 가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만 부과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원에 바로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준다고 하면 그럼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개인사이 문제 혹은 애정 문제라는 시선까지 있었던 스토킹 범죄 피해. 세모녀 살해 사건으로 얼마나 위험하고 극심한 범죄인지 확인된 만큼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할 보완책을 더욱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